자, 휴가 때 뭐 했어? 공부했어. 어서 개수작이야. 뻥치지 마. 진영이랑 저기 명준이는 우리 미션, 기상 미션 하는데 오른발 해가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지?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수업은 이제 수능 완성 문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서 교재 가지고 들어오셨죠? 이렇게 생긴 교재. 시즌 4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순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파이널 강의는 2감에서 내 강의를 듣진 않겠지. 2감을 쓰지 않을 거고요. 한 수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다면은 또 사이사이 2감을 필요한 만큼만 결제해서 쓸 생각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2감보다는 한 수가 좀 더 어울린다고 판단이 돼서 한 수를 쓸 거고요. 한 수 같은 경우는 시즌 4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게 시즌 4 1주차, 그러니까 1차 교재인데요. 이게 수능 완성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부터 11까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파이널, 하프,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뭐 교재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커리큘럼을 구상을 하는데 딱히 병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서 뭐 할 거냐면은 시즌 2를 할 겁니다. 시즌 2는 총 1권부터 6권, 6권으로 되어 있고요. 요 시즌 2는 수특 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상을 해봤는데 시간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병행은 어렵고요. 너 지금 왜 날 째려봐? 내가 뭐 했다고? 그래서 순서는 요걸로 우리가 수능 완성을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갈 예정입니다. 목적은 구모 대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과제물이나 조금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 나가면은 비문학 쪽이 조금 약화가 되는 상태가 벌어지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비문학 과제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애매합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과제물이 나가줘야 되는데 과제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 오늘 선생님이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완성 작품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진도 나가는 만큼 풀어오는 거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될지 내가 가늠을 못 하겠어. 이제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일부러 커리큘럼을 계획적으로 좀 순서성을 맞춰 놓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휴가 기간에 좀 힘들었겠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 수능 특강 백발백중 끝내는 게. 그지? 다 했어? 야, 오늘 저쪽 강의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숙제 못하신 분 남아 사고 가셔야 되는데. 왜? 안쪽으로 앉을까? 자, 조용. 그래서 백발백중을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요걸 나가면 수능 특강이 이렇게 약간 몰아치기 식으로 8월 달에 집중 관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커리큘럼 타이밍을 그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9월 모평을 이제 목적성을 두고 방향성을 잡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과제물 양은 선생님이 좀 볼게요.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을지 적을지 몰라. 특히 이 시즌2에 4권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2권 정도는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극수필은 우리가 강의를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극수필은 사실 연계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안 살려고 했어. 이거 한 권당 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별 구매는 여기
가격은 안 나오는데 개별 구매는 10,000원이고요. 단체 구매를 하면은 7,000원에 주겠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7,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신에 조건이 이거 11권 다 사고 이거 6권 다 사면 7,000원에 주겠대. 그게 좀 고민이 됐지 사실은. 한 500만 원 또 나오더라고요. 모의고사까지 하면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많은 내적 갈등이 있다가 그냥 다 샀어. 극수필은 강의하는 게 좀 시간 낭비가 있어서 극수필은 그냥 교재를 드리고 과제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수편 과제물 양이 조금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과제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양을 그렇게 무식하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과할 만큼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번 뭐 휴가 기간에 백발백중은 좀 많았던 건 사실이지.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을 하시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요거 수능 완성 겹쳐 읽기. 요거는 이제 한 지문씩 계속 해야겠지 우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한 4지문 정도 남아. 하나, 둘, 셋, 넷. 4-5지문 정도 남아가지고 요거는 계속 해줘야 돼. 생각보다 9월 모평 전에 이게 좀 타이트합니다. 하는 데까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비문학 먼저 할 겁니다. 수능 완성 독서 겹쳐 읽기 먼저. 자, 프린트 꺼내시고요. 바깥에서 안 가지고 들어오신 분. 오늘 하는 지문은 실전 3회 입문 파트에 있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논증 지문인데 겹쳐 읽기 2지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총 3지문 여러분들 프린트가 고객님 이거 프린트. 선생님 거는 좀 다른데 이거 집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3지문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좀 비문학을 간단히 할 거예요. 이게 6월 모평에 기억하시죠? 그 귤은 맛있다. 기억나지? 그게 이제 논증이잖아. 그래서 6월 모평에 논증이 나왔기 때문에 9월 모평에서 논증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만 할 예정이고요. 겹쳐 읽기 뒤에 있는 2지문은 그냥 여러분들 과제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랑은 수능 완성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지문만 하게 될 거야. 자, 프린트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좀 책처럼 찍어주는데 오늘 한 군데만 찍었지. 출근을 늦게 해서 바빴어. 그러니까는 조금 오늘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좀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집사람이 세탁소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가 휴가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갔는데 3군데 갔는데 다 휴가야. 덥잖아. 땀 흘려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샤워하고 하다 보니까 좀 출근이 늦어졌어. 그래서 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집에 있는 집사람 잘못이야. 자, 지문은 같이 볼 건데 주제 통합 지문이죠. 가지문이 있고 나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마인드는 어떻게 한다? 가지문 읽고 문제, 나지문 읽고 문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가지문의 1문단을 읽고 나지문의 1문단을 읽고 시간적인 여유나 습관이 좀 되신다면 훑어 읽기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주면 좋은 게 하나 있죠. 뭐죠? 가문단의 가지문의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점검해 주시면 참 좋아.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은데 실전에서는 이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써먹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알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망각곡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요렇게 떨어진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사범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마 대학교 가시면은 엄청 자세하게 배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다가 한 자극점을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심화학습을 하면 더 올라가겠죠. 아니면 복습만 한다면 요선에 끊기겠지. 그지? 그럼 뭐 우리가 심화학습까지 안 간다면은 요선에 끊기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실 거야. 그래프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뭐 이왕 그린 김에 하나만 더 그리면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지?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는 거의 요런 느낌이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몇 분 지나면 몇 분이야 이게 실제로? 몇 분 지나면 그래프가 내려와 버리게? 나리야 몇 분 지날 것 같아? 30분? 아유, 더 짧아요. 20분 더 짧아. 10분입니다. 10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를 열심히 다녀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증명이 됐지. 공교육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50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쉬는 시간 10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야. 심지어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되지. 근데 이게 꼭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죠.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작년도에도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이렇게 짧게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 습관이에요. 내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고. 다시 자극을 공부를 해야죠. 여기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10분 만에 떨어지니까 그날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요 정도 수준을 맞추셔야 돼.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라도 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일주일 정도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 그냥 여러분들한테 정신교육 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과제물이 노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실 거야.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과제물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그게 이제 자기 게 되겠죠.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가의 1문단부터 읽어볼 겁니다. 선생님은 그냥. 논증이란 전제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증명의 과정을 의미한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자, 일단은 뭐가 나왔죠? 논증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논증의 개념이란 무엇이다? 어떤 전제를 조건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독해 도구를 통해서 1문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정도 개념은 배경 지식 정도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죠. 대표적인 논증의 방법으로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그냥 안 할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논증이 나오면은요. 논증이 나오면 거의 뭐가 나오냐면은 99.9% 두 가지의 개념이 따라 나올 건데 연역과 귀납이 나올 겁니다. 또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어떤 논증 뭐 귀축법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 사실 연역 어떤 귀납의 그냥 일종이야. 플러스 알파 다른 논증의 방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 6월 모평에서도 뭐 연역 귀납을 건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 수능에 나왔었던 지문 중에 하나도 이제 뭐 명제와 관련한 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논증에서 가장 잘 파생되는 게 이거 두 개야.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지문을 한 거고요. 이게 지문 구조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설명을 해줍니다. 연역이란 귀납이란.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대부분 좀 구체화, 예시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한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해봅시다. 한계는 일종의 문제죠. 그럼 문제가 제시되면 뭐가 따라 나온다? 해결이 따라 나온다. 그래서 대안이나 또는 그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완이 나오고요. 이럴 경우에 요 대안이나 보완을 제시할 경우에는 플러스 누가 나오냐면은 그 주장을 펼치는 학자가 나와.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 범주화를 잘 시켜줘야 돼. 결론은 뭐가 된다? 이렇게 연역 귀납이 나왔을 때는 독해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가 된다? 범주화가 된다. 범주화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분류라고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마인드는 뭐였지? 핵심어를 나열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역이나 귀납은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세 번째 줄이 되겠죠? 연역법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진리 보존 키워드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필연, 진리 보존 체크하시고요. 귀납법은 결론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진리 확장이다. 키워드 확률과 진리 확장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연역은 다시 읽어보시면은 키워드가 두 개죠. 필리가 아니라 필연과 진리 보존이고요. 전제와 결론의 관계.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 포인트인데 어떤 전제가 있을 때 거기에 확정적으로 다시요.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얘는 키워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필연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까마귀는 검다죠. 까마귀는 검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요. 여기로부터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오늘 본 까마귀, 내일 본 까마귀, 앞으로 모든 까마귀는 다 검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일단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던 그 공식대로 다 넣어버려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요게 연역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귀납은 반대죠. 귀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 더 뒤에 거까지 설명할게. 그리고 나서 얘는 진리를 뭐 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요 말을 좀 다시 쓰면은요. 지식 확장이 없다는 뜻이야. 다시 봐봐. 전제로부터 결론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상당히 필연적인 것이다. 이 말은 요 전제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이 결론이 무조건 포함관계가 나온다는 뜻이야. 저 전제에서 벗어나는 흔히 말하는 반증 사례나 예외는 없다. 다시 말하면 뭐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존 지식이 되는 거고 얘는 그 기존 지식에 대한 확인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제가 곧 키워드를 연결시키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 그 전제를 확인만 하는 거야. 그 진리를 보존해 주는 거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뒷문장을 좀 덜 거시면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연역법은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말소가 포유류죠. 심장을 가진다는 개별적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지만 여기서 키워드 연결을 해보세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서 지금 뭘 들었어? 예를 들었죠. 그러면은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가 전제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말이나 소가 심장을 가진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문장을 잘 봐봐. 일반적 사실에서 잘 따라와야 돼. 모든 포유류는 심장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각각의 말과 소 등이 심장을 가진다는 개별적 사실. 그만 봐. 뭐뭐라는 A에서
뭐뭐라는 B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무엇에 대한 예야? 전제에서 결론을 잡아준다는 것에 대한 예지. 그럼 이 정보를 두 개 크로스 시키면 뭐뭐라는 A에서가 전제가 되는 거고 뭐뭐라는 B라는 결론을 내린다. 얘가 이제 말 그대로 결론이 되는 거지. 내가 단어 사용한 걸 잘 보라고. 수능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방금 읽은 그 문장의 단어 사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 일반적 사실에서 A에서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 사실에서 B라는 결론 개별적 사실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연역에서 전제는 개별적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요 문장 자체는 지문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야? 제시된 정보를 예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되겠지. 이 수능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 찬주야 이거 마저 틀려? 왜 틀려? 그렇죠. 이렇게 묶인 거고 요렇게 키워드가 묶인 거니까 연역에서 전제는 개별적 사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 사실에 해당하는 거겠지.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귀납법은 각각의 말과 소등이 심장을 간지나는 개별에서 일반을 이제 뒤집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귀납은 선생님이 개별에서 일반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리고 아까 했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죠? 얘는 진리 보존이 아니라 대칭되는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진리 확장이었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낸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과정에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 대칭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이 일부러 색깔을 좀 맞춰봤는데 여기에 필연이라고 썼죠. 그럼 찬주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될까? 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국어 영역의 습관이 안 된 거야. 내 모든 질문은 어디로부터? 지문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했었어야지. 시선이 칠판으로 오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비문학 질문할 때 뭘 보냐? 여러분들 눈동자를 봐요. 얘가 고개를 숙이나 안 숙이나를 봅니다. 고개를 안 숙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똑같아. 화작이든 다 똑같아. 지문 읽은 다음에 선택지 풀 때 시선이, 내가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시선이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선지를 보면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기억이 불확정적이면 내 시선이 지문으로 가야 돼. 근데 비문학을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시선이 지문으로 안 가는 케이스가 많아. 그 근본적인 습관을 잘못 가지신 거야. 자, 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범주화를 시켰을 때의 정보 대칭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귀납 연역이 나왔을 때의 기본 구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역 귀납은 좀 배경 지식으로 칠판에 적힌 건 알고 계셔야 돼. 자, 이 문단 갑시다. 베이컨은, 자, 1문단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2문단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누가 나왔냐? 베이컨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베이컨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건드리게 될 거야. 뭘 건드리는지를 생각해야죠. 연역법이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어낼 수 없다. 미리 가르쳐 드렸죠. 지식 확정이 없다. 주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납법에 집중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집중했다야.
그 집중했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한테 각인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 사고가 뭐야? 아, 베이컨은 앞에서 제시한 정보 중에서 귀납법을 중시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1문단에서 정리한 연역과 귀납 중에서 귀납의 정보를 조금 더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이 잡히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의 1문단을 읽고 나의 1문단을 읽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보자. 자, 나의 1문단을 보세요. 데카르트는 수학처럼 다른 어떤 것에 도움 없이 자신의 확실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자명하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철학도 수학처럼 명료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통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는 지금 통증을 가지고 자명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지. 그런데 베이컨이 지금 귀납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는 거야. 데카르트는 귀납을 물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데카르트는 연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통증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데카르트가 어디로 연역으로 가느냐 귀납으로 가느냐를 좀 확인해 주면 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이어서 할 거야. 아무튼 이제 다시 이 문단으로 왔어.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보세요. 가의 이 문단 네 번째 줄. 그러나 귀납법으로 얻은 결론은 확률적으로 참이어서 거짓일 수도 있다. 요게 문제죠. 여러분, 논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야? 진리 규명이야. 무조건 참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니? 거짓일 수도 있다야. 지금 읽은 문장이 뭘 제시해 준 거야? 한계를 제시해 준 거야.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까마귀를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정은 일어날 수가 없죠. 지구상에 어디엔가 흰색 까마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읽은 이 문장도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참이어서 거짓일 수도 있다. 얘는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시 무엇의 가능성이 있다? 거짓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여기에서 선택지가 어떤 선택지가 만들어지겠니? 귀납은 확률이라 그랬는데 귀납에서의 확률은 언제나 100%다. 민경아, 돼 안 돼? 언제나 100%다라는 것은 필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알아둡시다. 확률과 유사오위가 있어요. 맞추면 선물 줄게. 확률과 유사오위가 있어. 뭐야? 맞추면 선물 줄게 진짜. 랜덤. 랜덤은 복불복이고. 그래, 니네 뭐 확통 배울 때 랜덤과 통계라고 배우니? 아니지. 우연이나 랜덤이나. 니네들이 아는 단어야. 퍼센트. 왜 자꾸 영어로 가? 우리 대학 갈 가능성이 있죠. 개연성. 선물이 뭔지를 들었어야지. 무슨 색깔 좋아해? 너는 3년째 나가면서 왜 계속. 선생님이 저거 내가 주문할 줄 몰라서 내일 현영쌤 오시면 저거 하나 주문할 거예요. 그 재밌더라고. 그 뽑기. 그 우리 현무새끼 지난번 나랑 1대1 클리닉 하는데 한 번만 뽑아야 되잖아. 나랑 1대1 클리닉 하는데 이 새끼 그냥 옆에서 계속 뽑았어. 5개나. 근데 5개가 다 5등이야. 자, 너도 똥손이다. 우리 태민이 봐. 원샷에 몇 등? 2등. 사실 그 뽑기는 2등 1등이었지. 1등은 문제집 2권이었는데 2등이 치킨이고. 선생님 뽑기 갖고 올 거야. 1등은 아이패드 모양의 키링 뭐 이런 거. 참. 야,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주냐.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결제를 받아야지. 얘들아, 니네들이 수강료 내고 카드 결제하는 거 제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 현금 이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계좌 이체해 주시는 분들. 그거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통장에 저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카드 결제하는 우리 학원의 사업자 등록은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저는 여기 강사 등록이에요.
가끔씩은 이제 학부모님 전화해서 아,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래 내가. 네 잠시만요 이랬는데 아, 예 전화 바꿨습니다. 저 용돈 받았어 용돈. 근데 한 달 용돈 얼마인 것 같아? 어?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한 달 용돈 30만 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학원 비품 같은 거 사야 되니까 카드를 이제 쓰거든. 근데 그 카드로 이제 너희들 아이스크림 살 때 나도 딴 거 하나 더 사고 뭐 그런 식이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분필 사야 된다 이러고 이제 분필을 한 뭐 50개만 사면 되는데 한 80개 사가지고 30개는 이제 당근에 내놓고 뭐 이런 식이야. 이거 잠깐만 영상 찍고 있는데 개연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가능성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다시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점이 나온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빨리 할게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해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참의 정도, 다시 말해 귀납적 강도를 높일 방법, 용어가 나온 거죠. 참의 강도를 높여야 되고요. 귀납적 정도를 높여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확률을 점점점 100에 가깝게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결과 이제 해결이 나오는 거겠죠. 앞서 언급한 귀납법보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가진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데 미술친 기억 베이컨의 논증을 만들어냈는데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따라서 자신은 베이컨의 어떤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사고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명칭을 붙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정보라고 해봐야 하나밖에 없기는 하죠. 귀납보다 어떻게 된다? 좀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친다. 조금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귀납의 정도를 강화시키면 이 확률을 점점 100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다음 2문단 잠깐 시간 드릴 3문단이죠?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3문단만 읽어봐. 시작. 삼 문단을 읽으셔야 되는데 필기 시간을 안 줬구나. 대충 봤죠? 산주야, 거기 개념어가 몇 개 나와? 4개 정도 나와요. 개념어만 속독으로 찾아보세요. 다시 산주가 해볼까? 뭐 나와? 존재표, 그 다음에 부재표. 자, 여기까지야. 존재표 읽고 부재표까지 왔을 때 이거 분류형 지문이구나. 그러면 범주화를 잘 시켜서 키워드를 나눠놔야겠다. 그런데 한 문단 안에 몰려있죠? 이렇게 한 문단 안에 몰려있을 때 키워드를 나눌 때 내가 도식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사고의 타이밍이 나와야죠. 그래서 존재표 키워드는 네모, 뭐 부재표는 동그라미식으로 가보고 뒤에 무언가가 더 나오면 삼각형으로 가보자 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생각이 왔다면, 내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다시 올라가서 빨리 키워드를 체크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읽어볼게. 존재표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판단되는 모든 긍정적 사례들을 모은 존재표를 만든다. 존재표의 키워드는 뭐다?
긍정적 사례다가 열이 발생한다 뭐 이거겠죠. 그죠? 그런 다음 각 긍정적 사례에 대응하는 부정적 사례를 모은 부제표를 만든다. 아유, 부제라고 쓰면 어떡해. 부정적인 것을 만든다. 그럼 요 정도는 머릿속에 사고를 하셔야 돼. 얘는 열을 발생시키는 애고 얘는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됐니? 됐죠? 간단하죠? 물, 뜨거운 게 뭐 물도 온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물, 정수기에서 차, 냉수라고 해봐. 냉수 그냥. 그 얘는 존재표로 들어가야 돼, 부제표로 들어가야 돼. 요런 느낌이겠지. 그죠? 예를 들어 햇빛에는 달빛이 뜨거운 증기에는 차가운 공기가 각각 부정적 사례로 대응된다. 얘가 나왔으니까 이해하기 쉬워졌죠. 자, 여기에 우리가 햇빛을 넣었고 만약에 여기에 온수를 넣었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표를 만들라는 거죠. 여기에 대응되는 부제표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고 달빛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는 뭐 냉수가 들어오는 거고 뭐 이런 식이겠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는 열의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를 모아 정도표를 만든다. 자, 정도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되겠죠? 얘는 뭐가 다른 거? 정도가 다른 사례다. 그러면은 여기 요 정도가 세모가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동물보다 움직이는 동물의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난다는 등의 사례를 적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표를 통해 열이 있을 때의 성질을, 부제표를 통해 열이 없을 때의 성질을, 그리고 정도표를 통해 열이 증감하는 성질을,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증감의 문제구나 얘는. 이해됐죠? 정리한 다음 이들 중 열에 대한 성질로 합당하지 않은 것들만을 모아 배제표를 만든다. 하나가 더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나중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역삼각형 정도 하나 추가해 줘야 되는데 얘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래. X표까지 그려줘야겠죠. 끓는 물은 열이 있는데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빛나는 성질은 열의 성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혀나간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얘는 범위를 뭐 하는 것이다? 좁혀나가는 것이다. 자, 여기가 타이밍이었던 거야. 부제표 정도에서 타이밍을 찾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어나가겠다라는 이 손동작이 나와주는 거야. 그리고 도식화를 했을 경우에는 칠판에 적힌 정도의 정보가 다야. 근데 왜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선생님 뭐 칠판에는 좀 이거 다른 거를 적고 또 안 적기도 했는데 여기 전부 다 뭐가 제시되고 있었니? 얘가 제시되고 있었죠.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목적성이 보여야 되는 거야. 출제자는 요 3문단에서 뭘 바래? 이 지문 꼼꼼하게 천천히 읽길 바라는 거야. 요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못 넘어간다는 뜻이야. 얘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이 베이컨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참의 강도와 귀납의 정도를 높이는 해결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여기 읽었을 때 얘가 계속 나오는 순간 독해 속도를 낮춰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독으로 한번 읽고 선생님이랑 두 번째 다시 읽으면 조금 이해도가 달라지죠. 그 이해도가 달라지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의 사고력 증강이야. 그래서 반복 독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복습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문단. 이렇게 귀납적 추리를 거쳐 베이컨이 열에 대해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뭐 일치한다.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베이컨은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논증 구조.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죠. 4등급은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 1, 2등급, 3등급만 돼도요. 베이컨의 목적성의 정보가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죠. 베이컨이 복잡한 사고 과정을 만든 이유는 뭐였죠? 귀납을 어떻게 해서든 강화시키려는 거였어. 근데 귀납은 뭐였니? 개별을 통해서 일반을 만들어내는 논증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방금 읽은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개별적 사실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이렇게 읽으면 4등급 1, 2등급, 3등급만 돼도 뭐라고 읽어? 귀납의 논증을 유지. 역시 베이컨은 귀납 중시. 정보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됐죠? 배제표를 사용하여 귀납의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배제표가 귀납의 정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문단 베이컨은 자 이거 읽기 전에 태민아 나 뭐 해야지? 문제를 벌써 풀면 어떡하니?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 항상 우리 정해놨어. 문단에 A, B라고 묶여버리면 또는 밑줄도 마찬가지긴 한데 해당 선지를 먼저 보세요. 몇 번 문항이야? 호영아 몇 번 문제야? 몇 번 문제야? 4번 선지를 빨리 속독으로 보시고 4번 선지를 빨리 속독으로 보시고 됐니? 됐죠? 자, 선택지 몇 개를 좀 지우어 볼까요? 이거 무조건 아니다. 나중에 읽고 풀자. 더 헷갈리겠다. A를 보고 풀어야겠다. 미안, 선생님 잘못 봤어. 그 다음에 이제 A 문단 읽어보시고 4번 문제를 풀어도 돼. 미안, 설명이 꼬였어. 이 선택지를 본 다음에 이제 A를 보겠죠. 그치? 그런데 4번 문제를 잠깐 다시 봐봐. 선생님, 이 다음 지문이랑 헷갈렸다. 4번 문제를 딱 이제 보려고 했지, 우리가. 4번 문제를 보세요. A에 대한 이해를 대문자 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몰 밑줄 친 A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스몰 밑줄 친 A가 어디에 있니? 이거 나지문에 있죠. 그럼 이거 지금 풀어? 못 풀어? 이거 지금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선택지 미리 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문이랑 머릿속에 좀 헷갈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타이밍을 좀 재셔야 됩니다. 자, 지문 나는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지문 나는 상당히 쉬워.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한 5분?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문 나까지 읽고 1, 2, 3, 4, 5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지문 나는 선생님이랑 안 읽어도 됩니다. 7분 드릴게요. 7분. 시작. 문제까지 푸세요.
써? 자, 1문단 잠깐만 선생님이랑 볼게요. 데카르트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명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 자명하면서 명료와 분명으로 넘어왔고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통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2, 3문단이 포인트거든. 어떤 식으로 정보가 처리되었어야 되느냐. 2문단을 보시면 통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문장에 통증이 명료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대. 이유를 찾아봐. 어떤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은 명료하더라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대. 태민아, 왜 그렇대? 그렇지. 봐봐.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거야. 뭐 쉽게 말하면 뭐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그지? 반면에 어느 부위인지 분명하더라도 가려운 건지 아픈 건지 혼동이 된다면 그 통증은 애매해서 명료하지 않다. 얘는 뭐가 문제야? 통증의 종류가 뭐하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여기는 애매해지는 거래. 이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뭘까? 3문단의 첫 문장을 봐봐. 칠판에 이 적은 글자 중에서 어떤 단어가 다시 한번 인지되어야 될까? 하나 더. 그렇지. 요 단어가 인지되어야 돼. 3문단의 첫 문장을 보시면 데카르트는 이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 숨겨진 정보가 하나 있는 거지.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이 좀 다른 단어로 사용된다는 뜻이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 이게 어휘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할 때 애매하다, 모호하다 어떻게 써? 구분해서 쓰니? 섞어서 그냥 동일한 맥락에서 쓰죠. 근데 이 지문에서는 애매함과 모호함을 확실하게 다른 어휘로 규정을 한 거라고. 차이가 있는 어휘로. 그러니까 선택지를 풀 때도 애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 모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애매와 모호의 어휘적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정보를 정리한다면 딱 요만큼인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죠? 약간 쪼잔하게 읽으면은 분명함의 문제는 범위의 문제고 명료함의 문제는 종류 혼동의 문제라는 것까지도 읽어주면 좋겠지. 근데 이렇게까지는 바라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무슨 막 LET, DET 막 그런 시험은 여기까지 가거든. 근데 수능은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어휘적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 3문단의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거야. 데카르트는 이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판단에서 벗어나 명료하고 분명한 절대적 지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지. 찬주야, 방금 읽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너 눈에 완전히 딱 각인이 되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 그게 뭘까? 어?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다. 이놈의 새끼야. 어? 그렇지. 그 절대적 지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각인되어야 돼. 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야. 여러분들이 딱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어야 돼. 비문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에, 다시 말하면 사고의 무언가의 건축학적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읽어내야 한다라는 그 물리적 행위에만 여러분들이 빠져가지고 비문하기 어려운 거라고. 마인드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야. 1, 2등급 애들은 이거 읽는 순간 올라와야 돼, 머릿속에서. 나리야, 뭐가 올라와야 돼? 울컥한 감정이 올라와요. 혈압이 막 올라와야 되고. 뭐고? 어? 뭐라고?
못 들었어. 그렇지. 한 번 더. 지문을 저기서부터 묶어와야 되는 거야. 얘는 뭐구나. 그렇지. 얘는 연역이구나.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지문이 보이는 거죠. 글, 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글, 가의 1문단에서 두 개를 던지고 글, 가에서는 베이컨의 귀납을 강조하고 글, 나에서는 데카르트가 연역 쪽으로 갔구나. 그치? 근데 글, 가에서도 귀납을 중시했지만 기존의 귀납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이야기했죠. 데카르트 역시도요. 연역을 강조하겠지만 이 연역이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은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은요. 데카르트는 연역법을 바탕으로 하는 고전적 논리학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반감을 가졌다. 이걸 이렇게 읽으면 안 돼. 1문단에 나와 있었던 정보랑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글 가의 1문단에서 연역은 진리를 보존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 확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거에 반감을 가졌다. 그래서 얘는 절대적 지식을 규명함과 동시에 연역을 강조함과 동시에 플러스 데카르트는 뭐까지 얹었다. 연역에다가. 반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데카르트는 연역을 통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지식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얹어낸 거지. 반감이라는 글자를 반감이라고만 읽으면 안 된다고.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5문단에 가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데카르트는 고전적 연역법 대신 자신이 개발해낸 생산적 연역법을 통해 지문 구조가 똑같아 버렸죠. 보세요. 1문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 가에서 베이컨은 귀납인데 기존의 귀납이 한계가 있으니까 배제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강화시킨 해결책을 찾았지. 데카르트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데카르트는 베이컨과는 달리 연역을 갈 건데 기존의 연역보다는 조금 다른 연역을 거론해서 지식 확장으로 갔죠. 그래서 생산적 연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문 구조가 똑같은 거야. 기존을 강조할 건데 다른 걸 얹었어. 기존의 연역을 이야기는 할 건데 다른 걸 얹었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단 읽은 다음에 자 질문. 지문 나의 5문단까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푸셔야 되는 문제는 몇 번 문제야? 구민경아 몇 번 문제를 먼저 풀었어야 돼? 아마 선생님이 아까 지문 가는 선생님이랑 읽은 다음에 지문 나는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물어볼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지문 그 7분의 시간을 쟀을 때 지문 나를 읽지 않고 1, 2, 3, 4, 5번 먼저 좀 선택지를 좀 점검했다. 손 들어봐봐. 한 명도 없잖아. 이게 인간의 언어가 그래서 그래. 내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글 가는 잘 들어봐. 글 가는 읽었지 아까.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문 나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합니다. 지문 나 읽고 문제 풀어요. 근데 우리 실전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지. 글 가 읽은 다음에 뭐 하기로 했니? 1, 2, 3, 4, 5번 건드릴 만한 거 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직도 실전에서 내가 어떤 스킬과 어떤 도구적 요소를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7분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지문 나를 읽으셨으면 안 돼. 1번 문항부터 5번 문항까지 선택지 한번 쭉 점검할 만한 거 점검하면 사실 1번 문제 답이 거의 나오고요. 2번 문제 선택지 1, 2번 점검하고요. 3번 문제 좀 먼저 풀고요. 4번은 아까 미리 봤었으니까 제끼고요. 5번을 보기 정도 읽던 훑어보면서 이제 지문 나를 읽었어야 돼. 근데 아까 이렇게 쓱 보니까 전부 다 지문 나를 보고 있어. 이게 아직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아직 실전에 안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 혹시 4번에 5번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봐봐. 4번에 5번. 얘들이 이제 독해가 기초가 잘 안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초에 충실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기초라는 게 단순해. 정보가 아직 머릿속에서 짠 하고 나뉘어지지 않아서 그래. 4번에 5번 선지만 설명할 건데요. 연역해낸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체계 전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데카르트 거죠. 그 다음에
꿀벌의 방법은 누구 거였어요, 이거? 이거 베이컨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 이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달라. 그러니까 4번, 5번 선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선택지가 된 거지. 선생님이 독해의 기초가 안 됐다라는 말은 뭐 독해 능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지문의 범주화라는 그 기초 작업이 아직 안 됐다라는 뜻이야. 이게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기도 하고 뭔가 일치하는 것 같잖아. 아마 여러분들 그 A 읽었을 때 꿀벌이 각인됐을 거야. 그리고 지문 나를 읽었을 때 데카르트 그것도 각인됐을 거야. 각인된 두 정보를 붙이면 5번이 나와. 근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안 된 거죠. 범주화. 그게 안 돼서 5번 선택지가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다듬으시면 좋은 성적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고사장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문학이 나왔지. EBS 연계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아는 문학 작품이 나올 거야. 근데 모르는 문학 작품 나오죠. 그 나만 모를까? 50만 명 다 모를 겁니다. 선생님이 이날 이때 것 단 두 번인가 빼고요. 수능 문학에 6작품이나 7작품 나오거든. 그 6, 7작품이 내가 다 아는 작품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딱 2번인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 한 번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해서 어디서 그런 작품을 찾아내는지 처음 보는 작품이야. 자, 한 가지 더. 비문학을 약간 읽어봤을 법한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연계교재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그게 연계율이라는 거거든. 근데 생으로 모르는 지문을 읽겠지. 그 나만 생으로 읽는 지문일까? 모든 수험생이 다 생으로 읽는 지문일 거야. 왜 그럴까? 영어 지문은 발췌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국어 지문은 장문 지문이야. 출제위원들이 쓰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50만 명의 수험생이 다 처음 보는 지문인 거야. 그러니까 겁먹거나 쫄 필요가 없다고. 준비된 대로 그 패턴만 유지하시면 이놈도 처음 읽는 지문이고 나도 처음 읽는 지문이야. 마인드의 차이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영역이 해볼만 하다는 말, 끝까지 해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자, 문제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뒤에 해설지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뒤에 두 지문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증 지문이라서 육모에 나와서 군모에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간단하게 독해 도구를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했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한수국어로 수능 완성을 할 건데 1학년 교실 강의하니까 로비에서 떠들지 마시고